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 북한 내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통일연구센터장, 경남대 장철훈 초빙교수 세 분 모시고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와 맞먹는 수준의 선포를 또 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본 후에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 남조선 괴뢰패당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만큼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 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 버릴 것이다. 네, 북한 내에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도 아니고 청산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건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지 세 분 예상을 하셨습니까? 먼저 짧게 총평 부탁드릴게요. 홍 박사님. 예,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지난 2월 10일 날 북한의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완전 중단에 대해서 북한이 폐쇄 조치와 개성공업지구를 군사보호지역으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 사실 2008년도 그리고 2013년도 금강산 개성 조치에 대해서보다도 훨씬 신속하고 양측 모두 다 강대강에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금강산과 같이 어느 정도 폐쇄 수준을 접어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지난번 조평통 성명 나올 때는 이제 곧 자산 동결과 몰수가 되겠구나 예상했는데 이번에 청산 조치는 다소 예상보다 조금 강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물론 예상된 조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북한의 발표가 합의를 무효화시키겠다, 또 청산하겠다. 쌍방이 합의한 걸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남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청산할 권리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 기업에 타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기업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게 불만이 가고 정부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아주 패착인 것이고 정말 하수 중에 하수를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각종 대외적인 조치들을 미국에서 무슨 내용을 발표하거나 한국에서 무슨 내용을 발표하면 그것에 대한 조치들을 굉장히 속전속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 쪽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독자 제재를 취한 것에 대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반응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지만 2013년에도 북한은 오늘 이제 조평통 관련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남측 자산을 다 동결하고 청산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2013년에도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도 했었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폐기된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뒤에는 또 대화 국면으로 진입했을 때는 나와서 이러저러한 대화도 하고 이상가족 상봉도 이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 조치가 강대강의 대결로 가는 조치 중에 하나로 나온 거는 맞지만 나중에 이제 잘 될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대화 국면으로 풀어나갈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지만 조금 강하게 나온 건 맞고요. 북한의 이런 일방적인 조치를 좀 받아들이기는 힘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 박사님,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은 동결이나 몰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청산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동결과 몰수, 청산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결이라는 것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을 때 민간 자산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 정부 공공 자산에 대해서는 몰수를 했습니다. 동결이라는 얘기는 북한 내에 있는 남측 자산의 이동과 사용을 금한다.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몰수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하겠다는 이제 소유권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산은 사실은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모든 주고받음, 우리가 받을 거 그리고 우리가 줄 거 이것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종전에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이라든지 네. 겨울에 그 한파가 있을 때 우리의 자산에 대해서 북측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방북이 허용되어 있지만 이번 청산으로 인해서는 남북한 무효로 한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방문도 이제는 북측이 허용하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같은 그런 지구에 그동안 자기들이 뭐 2008년 이후에 관광 대가라든지 그리고 호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다 생각할 거고 그리고 개성공단에도 지금 밀린 아직 우리가 임금을 급히 네. 나오기 때문에 임금을 다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자기들은 그동안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시설 소위 말해서 남북 간의 경제교류 모든 것을 다 이번으로 리셋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받을 것도 줄 것도 무효로 하겠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그 청산 뒤에 나온 경제협력과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가 무효다. 이런 선언과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이번 조평통 그 담화에서 보면 남북 사이에 채택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된 모든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 네. 이 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정산 작업 없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이제는 다 정리됐다. 그래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현재 상황에서는 리셋이다. 네. 예, 그런 의미가 있겠고 이것은 결국 단절을 의미하며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교류사업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산가족도 다 무효화하지 않겠나. 사실 북측은 지난 현 정부대로가 2차례의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북측은 은근히 남한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5.24 조치 이후에 취해진 그런 이산가족 상봉이기에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엔 향후 남북관계의 이산가족 상봉도 이번 조치에서 다 무효화되지 않나 네. 그렇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도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군요.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가하여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된 특별 조치들이 연속 취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 군대의 1차적인 타격권 안에 들어있는 청와대 속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정말로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북한이 지금까지 의뢰해오던 수사로만 생각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북한이 또 꺼내들 수 있는 특별 조치랑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장철은 기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북한은 남북 관계나 또는 육자회담이나 이렇게 남북 대화 또는 국제 사회와의 대화 과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국면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네. 합의를 깨고 또 그 합의 이행에 있어서 자기들이 불리하다 그러면은 또 그걸 무효화시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수없이 취해왔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새로운 조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평통 성명에 보면 우리 박근혜 정부에게 대해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타격을 가해서 네. 종말을 앞당기는 그런 조치를 지금부터 계속 취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정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 가지고 네.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받고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튼 김정은은 자기들의 잘못된 조치들을 마치 외부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지금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주민의 민심을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역시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의 중단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이것은 북한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앞으로 계속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김정은이가 언급한 것이 빈말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어제 핵탄두 모형을 공개했고요. 오늘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요. 앞으로 좀 더 강도 높은 군사적인 조치
또는 이런 말폭탄과 같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네.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정부를 매우 어려운 공경으로 처하게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시도 단계에 있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제재로 내부 상황이 어수선하니까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좀 맞불을 놓는 차원도 있지만 정말 실제 도발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장 박사님,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듭니다만 앞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대화제에도 열어놓고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북한은 강경한 언사를 한동안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4월까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계속해서 남쪽에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5월 달 들어서는 북한의 7차 당대회가 열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대내적인 체제 결속을 위해서라도 남쪽에서 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한테 위협이 된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선전을 많이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강경한 언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도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한국 그리고 바깥 세계 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그런 걸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의 수요는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국면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진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물밑에서나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선을 동원해서라도 어느 정도 외부하고 소통하려는 의사를 표출을 할 텐데요. 네. 결국에 북한은 미국하고 단판을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까지 계속 핵 문제 관련해서는 그런 식의 행태를 보여왔었는데 문제는 미국이 네.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지만 연일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로드맵을 마련하거나 네. 지난 정부가 했던 것들을 검토하거나 이런 게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이 움직이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한동안은 보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 사이에 북한은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볼 때는 이제 몸값을 높이려고 계속해서 강경한 언사를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위협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새벽에 했었던 것처럼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물리적인 도발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의도대로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네. 네, 홍 박사님, 대북 제재 성과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반발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도리어 북중 접경적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한국 기업의 물류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번에 조평통 담화로 봐가지고는 남북 간의 어떤 직접적인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북중 접경 지역이라든지 북러 접경 지역, 하여튼 북한과 관련된 남북 간의 어떤 교류 협력 사업은 거의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사실 현대에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훈춘시에 포스코 현대 물류 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총 한 45만 평, 여의도의 한 절반 되는 면적을 3단계에 걸쳐서 개발하기로 했는데 1단계는 중국 내륙 화물 기지고 2단계는 낮은 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나 자루위는 이렇게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지금 당장 1단계 사업조차도 북한의 수출 품을 중국 내륙으로 하는 그런 제품은 지금 모든 게 여러 가지 육해공 통로가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장을 받을 거고 CJ와 대한통운 또 중국 훈춘시 정부와 당초에는 양해각서를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올 봄부터 물류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차질이 있지 않나. 그리고 나지나산 프로젝트도 정부가 이제 잠정 보류한다는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접경 지역의 모든 경제 협력 사업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되고 이래 인해서 우리 한국 기업도 그렇지만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북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실행을 한 건데 우리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조금 걱정도 됩니다. 문 센터장님, 위협과 더불어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게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북한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예, 김정은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부 단속이고요. 이 외부로는 우리 대남
그 압박, 네. 또 국론 분열 그런 이제 필요들이 있는 것인데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도발 이후에 유엔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김정은의 반응은 그거죠. 테러 역량을 결집해라. 또 우리 남한에 있는 외교 안보 인사들, 기관들 타격한다. 그 외에 북한이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런 시도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형 방사포를 또 쏘지 않습니까? 네. 300mm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거의 200km 가까이 되고 우리 평택 미군 기지 또 계룡대 지휘부까지 타격 가능하다라는 그런 협박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뭐냐면 김정은의 실수에 의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결국 북한 주민들의 고통으로 다가가게 되고 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잘못했는데 실제 고통을 받게 된다면은 핵미사일이 무슨 소용이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의 판단과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고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자는 강력하게 대처하시는 분이다. 이런 걸 선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을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결국 우리를 압박해도 네. 우리는 이런 핵탄두와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특히 소형화된 핵탄두를 표준화 규격화해서 스커드에다가 실어서 날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네. 우리 내부를 위협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꺾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장 네. 기자가 미국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미국은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는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과 관련된 이 태도와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바꾸면 비핵화를 시도를 한다면 그렇다면 대화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김정은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3년째 이 키 리졸브 기간에는 의뢰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 여기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에 아주 날카로운 강도 높은 제재가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그것도 명백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네. 또 방향을 동해상으로 쏘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미가 물리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없는 다시 말하면 긴장의 수위는 최고조로 높이고 반발의 강도는 높이면서 네. 자기들에게 오는 피해는 거의 없는 이런 도발의 이 형태를 네. 그동안 보여온 것이고 두 발 쐈지만 앞으로 더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단거리, 좀 더 긴 거리를 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오늘 이것도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안보리에다가 네. 조사 의뢰를 한 것도 바로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네. 장 교수님, 그 황해북도에서 쐈으니까 북한 영공을 날아서 500km를 갔다고 합니다.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이게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뭐 이 북한이 오늘 새벽에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북한은 다양한 사거리의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거리 미사일 중에서 오늘 쏜 거는 스커드 B나 스커드 C 뭐 이런 스커드 계열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적게는 한 200기 정도, 많게는 600기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2000년대 중반부터 사거리 한 100에서 120km 정도 되는 KN-5라는 새로운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전력의 위력을 평가를 하려면 북한이 뭐 600기 갖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평가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남한을 타격하는 데 굉장히 적절한 미사일들이거든요. 사거리 같은 걸 감안을 했을 때. 네. 그러면 남쪽은 북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전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북한이 그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면 남쪽은 방어할 전력이 있느냐. 그 방어할 전력 때문에 뭐 사드도 얼마 전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패트리어트 2나 팩3도 도입한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에 대응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우리도
상당히 많은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지대지 탄도 미사일도 있고 지대지 순항 미사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조금 더 많을 수가 있겠지만 뭐 정확성이나 전략 목표를 타격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북한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에서 남한이 앞서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뭐 공포의 균형을 네. 이루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사일들이 남한 전역에 좀 사정권이 되긴 하지만 우리도 잘 대비가 돼 있군요. 네. 네, 그 센터장님, 그 북한은 이제 초강력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돈줄이 점점 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사일이나 3일에도 방사포를 발사했잖아요. 돈이 들 텐데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쏘아댈까요? 예,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조사에 의하면 2014년도 상반기에 한 14차례에 걸쳐서 약 한 100여 발의 미사일과 그 방사포를 쏘았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약 1,000억에서 1,500억 원, 그러니까 한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네. 이제 비용이 들어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의 약 2개월 이제 식량 구입분이 약 한 1억 4천만 달러라고 네. 그랬는데 결국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했던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번에 했던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네. 지난 2014년 또는 2015년 같은 경우에 북한의 대외 무역을 보면 2014년에는 약 한 76억 달러,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10억 달러가 줄어서 약 한 65억 달러가 되는데 네. 여기에는 북한에서 생산된 뭐 광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원재료 그리고 이런 인건비 이런 거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순수 외화 순이익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15% 본다 그러면 한 네. 15억 달러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최소한 이들이 이런 군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전체 그 순이익의 한 15% 20% 이상의 상당한 굉장히 높네요.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결국은 이러한 군사 도발 비용이 북한 당국이 아니라 북한 인민들에게 대해서 곧바로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대북 경제 제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유엔 70년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 또 중국도 이전과 달리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 의사를 보이고 지금 당장 적경적인 단동이나 신의주 나선 이쪽 지역에 벌써 관광이라든지 무역이 네.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정을 본다 그러면 최근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에서 조금 이제 시장 경제의 그 바람이 조금 이제 되고 그걸 통해서 북한 당국이 배급을 제대로 못 해준 것을 스스로 생활해 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돈줄을 죄도 군비에 쏟아붓는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인민들이 더 고통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장 교수님, 그런데 김정은이 전날 핵탄두 소형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만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제 노동신문의 사진 같은 것을 통해서 네. 공개를 하고 그게 이제 그 KN-08로 추정되는 아주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에 그 탄두를 어떻게 장착하는지 개념도도 이렇게 뿌옇게 처리를 해서 그랬죠. 예. 은근히 이제 과시를 한 걸로 보이는데 오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300mm 방사포 발사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300mm 방사포 발사도 그렇고 네.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뭐 문성복 센터장님께서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도 미사일 몇 발 쏘는 거는 굉장히 많고 복잡한 절차를 네.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핵탄두로 추정되는 물체를 어제 보여주고 오늘 이렇게 연관시키기 위해서 쐈다라고 보기에는 네.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시차를 두고 예전에 이렇게 그 뭐 북쪽 지역에서 한 번 동해 쪽으로 서쪽 지역에서 한 번 자기 영토 가로질러서 동해 쪽으로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시차를 두고 발사해서 같은 탄착군을 형성했던 그런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발사했던 300mm 방사포하고 오늘 새벽에 발사했던 그
사거리 500km짜리 탄도미사일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에 떨어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일종의 뭐 전략 개념이나 전술 개념의 어떤 훈련을 위한 일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문성무 센터장님, 그 앞서서 북한이 이렇게 위협 수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사이버 도발이나 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위협 수위를 고조시킬까요? 또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은 3월, 4월 말까지 지금 키리졸브 연습과 이어서 또 이 독수리 연습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 연습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는 아마 계속 북한이 이런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거예요. 방법도 다양화해 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내부 결속과 반발의 강도 이런 것들을 높여가는 그런 조치들을 아마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운 예봉과 국면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도 네. 같이 지금 아마 머리를 싸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런 조짐들이 일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되고 네. 그것은 육자회담의 장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북한도 미국과 평화협정이 빨리 체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를테면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의 그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 같이 하면서 뭔가 예봉을 피하기 위한 그런 국면 전환용 전술적 변화 이런 것들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국제사회, 우리 대한민국, 북한의 속임수에 그동안 너무나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뭔가 국면 전환만을 위한 그런 전술적 변화에는 아마 다시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네네. 따라서 이제 만약에 대화가 열린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연결된 그런 실질적인 조치와 연계된 대화가 개시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대화는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